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수입니다. 제가 이제 방문각에 다시 이제 복귀하게 된 게 18년 만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법원직 시험이 이제 끝나고 그 법원직을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법원직 강의를 법원직 시험을 보신 분도 계시고 보신 분은 어떤 점에 좀 문제가 있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점검할 시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측면에서 국어 공부를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각 과목별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문제를 재배열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나와 있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문법, 그 다음 고전 문학, 그 다음 현대문학, 그리고 비문학, 이렇게 순서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항상 수업 시간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 순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 부분, 고전 파트 부분, 이걸 극복을 해야 거기서 나가는 문제가 적어야지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부분은 앞에 이제 문법 파트 부분들은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비문학 같은 효용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그것은 좀 간단하게 하는데, 제가 이제 방문각에서 이번에 이제 합격 예측풀 서비스를 하면서 난도가 높은 고난도 문제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체크되어 있는 것들도 활용을 해서 고난도 1, 2, 3, 4, 5번 같은 것들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018년에서 21년까지 4개년을 한 이유는 법원직은 25문제이기 때문에 4개년 하면 100%가 떨어지게 돼. 100문제 100%죠. 그래서 4개년을 했는데요. 그동안 보면은 영역별로 거의 뭐 비슷하긴 합니다. 문법과 어휘 파트가 20%, 5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 고전문학 23%, 5에서 6문제 정도, 현대문학이 29%, 7문제, 장문 비문학이 역시 뭐 7문제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20%대에 쭉 있어서 좀 유사합니다. 문법과 어휘 파트 부분이 원래 이렇게 5문제 정도, 4문제,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좀 다소 좀 홀대한 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문법과 어휘 파트에서 문법 문제에서 무려 10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문법이 많이 나온 데다가 또 어렵게 나왔습니다. 고난도 문제 학생들이 체크해 놓은 걸 보면 고난도 문제에서 5문제 중에서 3문제가 문법 문제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문법이 이번에 상당히 특징적인 사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문학 파트 부분, 고전 문학이나 현대 문학 파트의 비중이 조금 약화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비문학 파트는 뭐 예전처럼 그렇게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출제되었는데, 따라서 기존에 출제되었던 것과 다른 양상은 문법에서 되게 많이 출제되었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문법도 원래는 규범 어휘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맞춤법 표준어 같은, 이번에는 이론 문법 자체가, 이론 문법이 무려 9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이건 상당히 좀 변화된 경향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어떤 계획된 생각을 가지고 올해는 앞으로는 문법 파트 부분들을 학생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낸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해마다 좀 들쭉날쭉하는 면이 좀 있어서, 그래서 고전 문학 같은 경우도 2018년도 19년도 그 상황에서는 13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14문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다시 또 10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수능과 달라서 공시에서의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은, 특히 법원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해마다 좀 다른 측면이 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문법과 관련해서 갑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도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안 하고 계셔서 4문제, 5문제 나오는데 뭐 그 대충 찍고 판타작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사정을 끝까지 합니다. 제발 문법 좀 공부해 주세요, 문법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체감적으로 제가 이렇게 내년은 또 뭐 문법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원래는 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덜컥 문법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것들을 겁을 주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이제 사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법 열심히 합시다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문법을 열심히 하게 될 것이므로 제가 합의되고 문법에서 여러분들이 의리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점은 좀 다행스럽습니다만 아무튼 늘 그렇지만 문법 파트하고 고전 파트 부분을 극복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고득점할 수는 없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법과 어휘 파트에서 이론 문법 9문제에다가 규범 어휘 1문제, 올해 한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자 성어가 원래 한 문제씩 나왔거든요. 고전 지문과 연계해서 그 고전 지문은 고전 문학 그리고 고전 판소리, 고전 지문과 연계해서 한자성어를 하나 끼워가지고 그도 한자성어를 이제 도금은 줍니다. 도금은 주고 그렇게 냈지만 올해는 출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자성어는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의문의 변동 파트 부분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고 형태소 분석 까다로웠죠. 문장 성분 구분 또 견문장 이해에서 3문제.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어떤 치밀한 계산 속에서 출제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에 여러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가 맞춤법 표준어 표준 발음 띄어쓰기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외래 표기법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이것이 그다지 깊은 고뇌와 고민 속에서 나온 그런 결과물을 보긴 좀 어렵습니다. 좀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 중세국어 즉 고전문법에서 2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고전문법 문제 나왔다 할지라도 이게 보기 지문을 제시해주고 또 현대국어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차근차근 그렇게 확인해 보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문법 파트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보니까 이걸 빨리 감기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1.2배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수고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부터 어쨌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조감해 보는 게 필요하니까 그렇죠. 어쨌든 문법 많이 나왔다. 아무튼 이제 앞으로도 대비는 필요하다. 맞춤법에 맞는 어미이사 이건 너무 되게 쉬운 걸 냈습니다. 우리를 좀 무시한 것. 그래서 이게 나왔습니다. 고전 문학에서 운문 시간 문학에서만 4문제 나왔습니다. 이 점은 이제 고전 산문이 나오게 되면 대개 고전 산문, 고전 소설이 나오면서 서사 내용을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고전 시가에서만 나와서 이게 조금 편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4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고려가요 2편이 출제되었고 거기서 공통특징을 묻는 문제, 율격과 표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 함축적 의미 유사한 것을 다른 작품에 연계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전 문제에서는 고려가요 2편 하고 그다음 유사한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연결하는 것이 고려가요 하나 있었고 청산별곡이었어요. 시저 2편에다가 그다음 한시 번역문 이렇게 4개가 활용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문학에서는 시 1문제, 소설 3문제 그래서 4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비교 문제 2편을 비교하는 문제 하나가 출제되었고요. 그래서 정지용 시인의 작품 2편을 비교하는 문제였고 소설에서는 소설가 구보의 시의 일일이라고 하는 소설 작품을 통해서 서사 전개 특성하고 사실적 확인 문제하고 심리 파악하는 문제에 이게 출제되었습니다.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에서 총 합하면 이번에 나온 지문이 9문제 같습니다. 9문제 같은데 아니 9작품인데 선지에 나와 있는 4편까지 포함해서 9작품이었는데 7작품은 기본서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2작품은 사실 문학특강에서 다룬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나온 모든 작품들이 다 사실 저랑 이제 작년에 공부를 함께 했던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문학 독해 파트에서 비문학 5문제하고 어휘 하나, 사전적인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개 방식과 서술상 특징은 항상 나오죠. 이제 그래서 사회, 경제, 제재 각각 하나씩 2개가 나왔는데요. 사회, 경제, 제재가 나왔는데 사회, 제재, 포괄적으로 사회, 제재이죠. 근데 전개방 그것도 좀 아쉬움이 좀 사회 제재 하나 했으면 하나는 예술 제재라거나 아니면 뭐 철학 제재라거나 또 인문 제재라고 하죠. 그래서 인문 철학이나 또는 예술이라거나 좀 이렇게 좀 영역을 좀 내야 되는데 유사한 그런 사회 경제 제재에서 또 지문을 냈다는 것도 좀 아쉬움이 좀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정보 확인과 추리 문제 당연히 얘들은 항상 나오는 문제들이죠. 생략 어휘를 추리한 문제가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고난도 문제였고요. 그래서 문학 하나, 여기 생략 어휘 추리 비문학 하나, 두 문제가 고난도 문제입니다. 근데 문학은 그건 고난도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함께 수업을 이제 함께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학 같은 경우는 고난도로 볼 수 없는데 그렇게 체크는 돼 있습니다. 보기 정보와 비교 이해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사전적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 정도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물어보는 거야 뭐 그거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창출과 창업의 개념의 차이 이 나온 바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 순위를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반문과 합격 예측 풀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본 학생들이 바로 자신들의 그것을 입력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국어를 확인해 보니까 말이죠. 이래는 이론 문법인데요. 대략 한 40% 정도 60%의 오답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난도 1위였습니다. 60%대. 국어에서 사실은 40%만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히 고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론 문법에서 인용절의 변화 양상이라는 건데요. 개념을 차근차근 접근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그게 일단 1위였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이론 문법 2위 자음 분류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다음 의문 변동의 이해라는 것이 있는데 요게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왜냐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워낙 원래 그 개념에 대해서 충실하게 기억해 두지 않았다는 측면과 또 정신없이 풀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유사한 다른 선지를 답으로 삼은 학생들이 왜냐하면 선지별로도 학생들이 어떤 답을 많이 해서 틀렸는지가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그걸 참고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학생들이 이게 정답인데 요 선지로 많이 했구나. 무슨 이유 때문이지? 이 이유 때문이구나. 그걸 보면서 되게 분석하면서 재미있다기보다는 슬픈 일이죠. 슬프구나. 그럼 어떤 점에 초점을 두어서 강의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또 생각도 했습니다. 문학이 3위입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2시의 특징을 비교 감상하는 문제인데 이게 과연 고난도 3위가 돼야 되는가 부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4위는 다시 또 이론 문법입니다. 형태소 분석 문제는 원래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 리, 니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리라고 하는 것이 리가 어쨌든 독립적인 선어머러미라고 하는 사실을 분석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이제 예로상이 있었습니다. 5위는 앞서 말씀드린 비문학 독해에서 문맥상 생략 어휘를 추리하는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비문학 부분들은 우리 학생들이 강하다는 것을 해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문학 고난도 문제들을 쭉 보면은 학생들이 답한 걸 보면 비문학에서는 틀리는 비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비문학대로 인문 철학 제재가 나왔을 때 그때 조금 잘 안 읽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더라도 고난도 순위는 항상 문법이 고난도 순위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가 알죠? 얼마나 제가 그래서 문법하자 사정을 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왜 그러면 비문학 부분들은 어렵게 나와도 잘 풀까요? 잘해야 한 문제 정도가 고난도 문제 될까요? 수능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수능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수능보다 훨씬 쉽습니다. 물론 문학도 쉽습니다. 문학과 비문학이 수능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은 거기서 느끼는 체감 난도가 높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틀리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법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문법에서 3문제가 고난도 문제에 속해 있고 그다음 문학 하나, 비문학 하나 이런 정도의 고난도 상황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한마디로 이번에는 어쨌든 문법 하자 이게 구호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법과 규범 문제로 들어보기로 합니다. 1번과 2번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1번에서 이론 문법 저는 이제 제가 다시 재별했다고 했죠. 원래 실제 문제는 막 뒤섞여 있습니다. 영역별로 다 뒤섞여 있는데 제가 이것을 문법부터 쭉 다시 재별했기 때문에 혹시 문제를 푼 학생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험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가 다를 겁니다. 다만 이제
촬영이 이제 끝나고 나면 올릴 때 다시 이제 제 요 순서로 되어 있는 요걸로 올리긴 할 겁니다만 지금 가지고 계신 이제 기출 시험지는 좀 순서가 다를 것이므로 좀 찾아가면서 해야 돼서 미안합니다. 문법부터 문제 풀고 또 그 문법도 제 기본서에 수록되어 있는 방식으로 의문 관련된 것을 맨 앞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형태소 아니 품사 관련된 부분 그 다음 이제 형태소 그 다음 이제 문장 성분 그 다음에 이제 절에 관한 것 절의 종류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규범 어휘와 관련된 파트 그 다음에 이제 고전 문법 2개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다 할지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걸 이제 나눠드리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만 그게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먼저 의문의 변동 방식에 관한 것이 2문제가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인데요. 포인트는 처음에 유형을 일단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 의문 변동을 알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결합된 건데 이 중에 고난도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먼저 1번 문제로 제가 이제 재배열하는 것으로서는 A와 B 보기에서 일어난 의문의 변동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A, B를 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의문의 변동에 관한 것인데요. 복면, 받는, 잡목 이게 A 부분이고 B는 난로, 권리, 신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A가 어떤 의문의 변동에 해당되고 B가 어떤 의문에 해당되는가 의문 변동인가에 대해서는 바로 감이 와야 되긴 합니다. 얘들은 지금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고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고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럼 최종적으로 바뀐 것이 뭐냐면 이응, 니은, 미음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었네. 이응, 니은, 미음 그것이 무엇에 속합니까? 비음에 해당되죠. 콧소리 비음. 따라서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뭐죠? 비음화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얘는 니은이 니을로 바뀌었습니다. 니은이 니을로 바뀌었습니다. 자, 니을이 뭐죠? 흐름소리 유음이죠. 유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뭐죠? 유음화입니다. 우리는 자음동화라고 하는 것을 자음동화를 비음화, 유음화 이렇게 자음동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화의 방향을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앞에 있는 것이 바뀌었을까요? 뒤에 있는 것이 바뀌었을까요? 복면 앞에 있는 기억이 바뀌었죠? 기억이 왜 바뀌었을까요? 받침에 있는 기억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 다음 첫 소리인 미음 때문에 바뀐 거죠. 미음이 기억한테 야 기억아 너 미음 내가 비음이라고 하는 집단에 속하는데 비음 그룹에 좀 들어와 줄래? 너를 추천했어 내가. 그래서 기억이 이음으로 바뀐 겁니다. 똑같은 비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 그랬는데요? 그래야 발음이 편해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와 해서 바꾼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녀석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원래 역행동화라고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한테 바뀌라고 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것이 바뀌었습니다. 앞에 있는 받침이 바뀌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뒤에 있는 녀석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 상황을 알면 좋겠는데 어쨌든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에 오는 자음에 좀 위치에 동화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앞에 오는 이냐 뒤에 오는 이냐 여러분 방금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뒤에 오는 이였잖아요. 그렇죠? 뒤에 오는 이기 때문에 우선 뒤에 오는 것이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좀 위치하고 좋은 방법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좋은 위치 좋은 방법이라는 지점에서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하냐면 바로 좋은 위치에 따른 자음 분류에서는 말이죠. 입술소리, 잇몸소리, 입술소리 비읍 계통이고 잇몸소리는 혀끝소리라고 하는데 디귿 계통이고 시옷도 있고 구개음 지읒 계통이 있고 연구개음 기역 계통이 있고 히읗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이 바로 좀 위치입니다. 발음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 소리내는 방법에 따른 분류가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입니다. 여러분 비음으로 바뀌었고 유음으로 바뀌어서 비음화, 유음화라고 했죠.
그러면 좋은 위치에 따른 거예요? 좋은 방법에 따른 거예요? 좋은 방법과 관련된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열음은 바닥이에요. 파열된 바닥. 파열된 바닥에서 뭘 먹고? 파전을 먹고 어디에 갔다? 마사회에 갔다. 그랬더니 비만오대유. 어쨌든 말이죠. 여기 수업 시간에는 암기법에 대해서 파열된 바닥에서 파전을 먹고 마사회에 가다 이렇게 이제 억지로 파열음과 마찰음과 파차는 마찰은 파열된 바닥에서 파전을 먹고 마사회에 갔다. 비만오대유까지는 좀 쑥스러워서 그동안 언급 안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만 바닥이 비읍 디귿 기역이 파열음의 예사소리인데 얘가 비음으로 바뀐 거예요. 비읍은 아까 미음으로 바뀌었고 디귿은 니은으로 바뀌었고 기역이 이음으로 그렇게 비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비음 니은이 이음인 니을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 보세요. 파열음인 바닥, 비읍, 디귿, 기역, 바닥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 비음인 미음, 니은, 이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파열음 예사소리가 비음으로 바뀌었다. 파열음이네 비음이네 이런 말. 그다음 이것도 역시 니은이라고 하는 비음이 니을이라고 하는 자 울림소리 즉 유음으로 바뀌었다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요 용어들 비음과 유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좋은 방법에 의한 것이다 이런 말이 될 수 있겠고 따라서 자 해결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언급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오는 이면 순행이고 뒤에 오는 이면 역행인데 그건 역행동화였습니다. 뒤에 오는 이 맞습니다. 뒤에 오는 거 미음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 비음하이고 유음하이다. 비음 유음은 무엇에 따른 것이다? 바로 좋은 방법에 따른 것이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결국 뒤에 오는 이 3번, 4번 중에서 좋은 위치냐 방법이냐? 좋은 방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고난도 문제 중에서 2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틀린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무엇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정답으로 3번으로 오답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것까지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 뒤에 오는 놈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이 바뀐 거야. 알았는데 좋은 위치하고 좋은 방법 여기서 좋은 위치 좋은 방법에 따른 자음분류 개념이 안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음아 유음아 비음 유음은 좋은 방법에 따른 용어인데 라고 해서 풀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음분류 방식에서 이런 분류 방식의 용어들까지도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문제로 갑니다. 2번 문제는 말이죠. 일반적인 음운의 변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연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운 변동의 4가지 유형을 보기에서 제시하는데 우리는 이 배경 지식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뭐 굳이 보기 읽을 필요 없이 바로 예시를 보면 된다 이런 얘기죠. 꽃잎, 만며느리, 다쳤다, 넙죽하다 등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음운의 변동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그렇게 쉬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씩 따져가 봐야 되겠죠. 꽃잎, 꽃 치읓 받침이 디귿으로 바뀐 것을 그렇죠. 일단 받침 치읓이 디귿으로 바뀌었다. 음절의 끝으로 기칙인데 AS B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바뀌었을 뿐이니까 이것은 교체 또는 대치 교체당합니다. 그 다음에 자 니은 첨가가 있네요. 그렇죠. 꽃잎 할 때 니은 첨가는 사이수련상 때문에 일어난 건데요. 꽃의 잎 그래서 의 대신에 사이시옷 대신에 니은이 첨가되어서 따라서 니은 첨가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 첨가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첨가된 다음에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말이죠. 디귿이 앞에 있는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입니까? 비음화가 되겠죠. 비음화도 역시 A에서 B로 바뀐 자음동은 교체당합니다. 따라서 음절의 끝으로 기칙과 비음화 교체와 니은 첨가 첨가 교체와 첨가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만면을 어떻습니까?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뒤에는 미음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비음화죠. 니은은 비음이니까 자음동화 중에서 비음 교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쳤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디귿과 히읗이 합해서 다 튀었다가 됩니다. 다 튀었. 우선 자음 축약이 나타납니다. 자음 축약이 되면 거센 소리로 바뀌기 때문에 거센 소리 되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음 축약을. 그런 다음에 말이죠. 그렇지. 혓에서 쌍시옷 대표음 디귿으로 바뀐 것도 이게 끝스르기칙이죠. 끝스르기칙이 해당되고, 그 다음 티읕이 치읓으로 바뀌어서 국여음화가 되겠고, 그 다음 다가 따로 자연스럽게 발음되면서 된 소리 되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후의 과정에 한 번 더 사실은 있습니다. 다쳤다 할 때 우리가 여로 발음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발음은 어로 발음입니다. 다쳤다 그러지 다치었다 하지는 않습니다. 다쳤다 어로 발음입니다. 이걸 단모음화라고는 말을 합니다만 일반적인 새로운 문법에서 이 단모음화까지는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축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추가 교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넙죽하다로 와봅니다. 넙죽하다 우리가 받침 두 개가 자음이 올 때는 다 발음되지 않고 하나가 죽습니다. 리을 비읍이 일단 비읍으로 바뀝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자음군 단순화라고 들어보셨죠? 자음군 단순화입니다. 두 겹자음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게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에 속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비교할 때 일반적인 음절의 끝스르기칙은 교체에 해당되고 자음군 단순화 겹자음이 하나가 없어지는 것은 탈락에 속한다 해서 범주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된소리 되기 교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기역과 히읗이 합해지면서 자음 축약이 나타납니다. 어때요? 이 정도의 개별 어휘들에 대한 음운의 변동은 끊임없이 우리가 연습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극복할 수 있죠. 다만 개별 음운의 변동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 거죠. 교체냐, 첨가냐, 축약이냐, 탈락이냐 어디에 속하는 그 부분들은 물론 보기에 제시는 해주지만 그거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개념까지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문제는 반드시 또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던 것인데요. 시간상 하나씩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2번이 정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형태소 분석 문제인데요. 그래서 형태소 분석 이것도 고난도 3위였던 문제였던 것으로 고난도 4위였군요. 형태소가 4위였는데요. 형태소 유형과 일단 분석 능력에 관한 내용이죠.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그동안 형태소 문제가 거의 사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홀대하는 문법 영역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이제 가끔 이제 문제풀이 과정 속에서 언급하는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봤어야 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자립성 여부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하고 의존 형태소로 나누게 되죠. 형태소란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데 문법적인 뜻까지 포함합니다. 나눌 수 있는 걸 최대한 나누는 거죠. 자립 형태소의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의존 형태소는 홀로 쓰일 수 없습니다. 다른 것과 결합해서 쓰입니다. 용언의 어간. 어미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어간만 쓸 수 없잖아요. 선어머러미. 선어머러미가 무엇입니까? 선어머러미가 시간 표현을 하거나 현재, 과거, 미래 또는 추측, 회상, 높임 표현을 하죠. 높임 선어머러미가 있죠. 시간 선어머러미, 높임 선어머러미가 있죠. 높임 선어머러미 시가 있잖아요. 이게 선어머러미인데 앞에 어간이 있어야 되고 뒤에 어미가 있어야 되죠. 홀로 쓰이지 못합니다. 그 다음 어마러미, 어미가 있습니다. 선어머러미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 접사. 얘들은 다른 말에 결합해 쓰이지 독립적인 그런 형태소가 아닙니다. 이게 의존입니다. 한편 실질 뜻이 있는가 여부로서 실질 형태소하고 형식 형태소로 나누게 되죠. 실질 형태소는 실질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립 형태소 전부에다가 용언의 어간이죠. 용언의 어간은 밥을 먹다 할 때 먹, 예쁘다 할 때 예쁘. 이것은 자립성은 없어도 실질 뜻이 있지 문법적인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 형태소인 거죠. 실질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 모두에다가 용언의 어간을 결합한다. 이렇게 기억하게 되죠. 용언의 어간은
의존 형태소이지만 실질 형태소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하며 실질 형태소의 반대 개념은 형식 형태소인데 말을 바꾸면 문법 형태소라고도 말을 합니다.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의존해서 어간을 뺀 나머지죠. 자,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조사, 접사 이게 바로 문법 형태소 또는 형식 형태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음절 개념과 어절 개념 아주 기본적인 것 이것도 이제 어절 개념도 4번 선지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형태소 눈 명사, 이 조사, 녹음에서 녹 어간, 음에는 어미, 받침이 있으니까 의가 붙었지 없으면 의가 빠집니다. 가면 할 때는 그냥 면만 쓰이죠. 그렇습니다. 가정형의 연결음이잖아요. 의는 독립적인 형태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음연을 하나의 어미로 봅니다. 남은 남다라고 하는 용언의 동사의 어간, 은어미, 관용사형 어미라고 하죠. 발자국 합성어이죠. 여러분 발과 자국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나누었을 때 각각의 독립적인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눠줘야죠. 발명사, 자국명사 두 개의 명사가 합해져서 합성어가 된 거죠. 발자국이라고 명사. 자리마다 자리명사, 마다는 우리가 보조사라고 하는 조사예요. 보조사. 그렇죠? 조사입니다. 명사 대부분 조사입니다.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명사 이 조사 피리니가 문제인데요. 피다에서 피 어간이 동사 어간이죠. 리니를 하나로 볼 것인가 두 개로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게임에 익숙한 친구들은 하나로 봤겠네 리니. 근데 말이죠. 미안하고요. 아무튼 리 따로 니 따로인데요. 왜냐면 자 여러분 니가 단독으로 쓰이죠. 간이 먹니 쓰이죠. 니가 단독적으로 쓰이기도 하니까 얘는 따로 해야 돼요. 리는 말이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그러면 선어말음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선어말음이에요. 리는 뭐죠? 추측 선어말음이잖아요. 따라서 총 몇 개인가요? 총 10개인가요? 네. 아무튼 형태수의 개수가 그렇습니다. 10개가 아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인가 증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자립형태수는 5개이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해요? 눈 명사, 자립, 발 명사, 자국 명사, 자리 명사, 명사 4개가 있고요. 꽃 명사 5개가 있네요. 명사만 5개, 그리고 다른 부사나 이런 것들이 없네요. 이렇게 보면 너무 쉽게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5개 맞습니다. 명사만. 의존 형태소가 9개라고 했는데 여러분, 의존 형태소가 9개라고요. 이 조사 하나, 녹어간 둘, 음연 어미 셋, 남 5, 은 6, 마다 7, 이 8, 꽃 9, 리 10, 열었나? 아닌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10개. 10개입니다. 10개. 용언의 어간도 의존 형태소이다라고 하는 사실 10개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인데 역시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 시간 바쁘게 풀어야 되는 여건 속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 형태소는 8개라고요. 실질은 자리 플러스 영혼의 어간이죠. 그럼 자립 형태소가 아까 몇 개였습니까? 5개였죠. 명사 5개였죠. 에다가 영혼의 어간 볼까요? 어간이 몇 개? 하나, 녹, 남, 둘, 피, 셋. 그러면 5개에다가 3개를 합하니까 8개가 됩니다. 자, 자립에다가 용언의 어간을 합하면 실질입니다. 7개 어절이냐고요? 어절이야 뭐예요? 어절이야 띄어쓰기 단위로 꽃이 하나, 녹으면 둘, 남은 셋, 발자국 넷, 자리마다 5, 6, 7 이렇게 되는 거죠. 음절이야. 음절에 각각에 하나씩 다 음절에 해당됩니다. 다만 우리가 음절을
좀 복잡하게 물어보면 눈이라고 했을 때요. 녹으면 이렇게 우리가 음절 개념을 말을 할 때는 음절은 발음의 결과로 따지긴 합니다. 발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눈이 녹으면 이렇게 자, 음절 하나, 음절 둘, 음절 삼, 음절 사, 음절 오 이렇게 따지는데 결과적으로는 표기된 것과 같습니다. 꽃이 이렇게 발음하는 대로 씁니다. 하여튼 음절 개념을 좀 더 구체로 물어볼 때는 그래서 발음의 결과로 따지긴 한다. 이렇게 보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꽃이라고 하면 말이죠. 꽃에서 음절의 첫 소리에서 받침이 없습니다. 음절에 제1음절에서 받침이 없어요. 끝으로가 없어. 둘째 음절의 첫 소리. 자, 보세요. 꽃이에서 둘째 음절의 첫 소리는 뭘까요? 그러면 제로,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둘째 음절의 첫 소리는 치읓.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음절은 발음의 결과로 파악한다까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음절은 발음의 결과로 파악한다. 다만 여기서는 뭐 어차피 표기된 거랑 개수는 똑같기 때문에 자 그렇게 나왔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문장 성분의 유형을 파악하는 문제였습니다. 문장 성분의 유형 파악 문제인데요. 유형 파악 문제인데 유형과 더불어 필수 부사어 개념, 필수 부사어 개념을 알고 있는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기억된 것을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보기 내용은 사실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기억된 것은 모두 관용어가 존재한다 그랬고요. 관용어, 주성분의 개수라는 개념이 나와 있고요. 부속성분이란 말이 나와 있고요. 필수적 부사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으로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문장성분의 유형 구분으로서 보기는 제시했습니다. 원래 보기 있는데 우리는 머릿속에 이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성분은 4개입니다. 주어, 서술, 목적어, 보어. 문장 속이 필수성분입니다. 부속성분은 수식성분이라고도 하죠. 부사하고 관용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때로 부사어가 필수 부사어가 있습니다. 독립성은 독립어가 있다는 사실 7가지 성분을 이렇게 구분짓죠. 다만 또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용어는 있습니다. 원래 부속성분은 필수 성분이 아닙니다. 문장 속에서 빼도 됩니다. 나는 밥을 많이 먹었다. 많이 부사어 빼도 됩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 완결성이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부사어는 필수 부사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경우 대칭용은 무엇과 같다 할 때 앞에 무엇과라고 하는 부사어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필수 부사어라고 합니다. 무엇과 같다, 무엇과 다르다, 누구와 마주치다, 누구와 악수하다 할 때 앞에 있는 요 부사어들이 필수 부사어이며 자,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다, 선물하다 이런 수요 동사와 또 무엇을 어디에 넣다, 어디에 얹다, 어디에라고 하는 요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 공간이 필수 부사어로 봅니다. 기타 무엇으로 변하다, 무엇에 적합하다, 알맞다, 무엇으로 삼다,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 삼다,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말하다, 무엇으로 누구에게 필수 부사어, 그 앞에 있는 부사가 필수 부사어입니다. 여기에 바로 앞서 나왔던 문제 삼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주어입니다. 문장성분부터 파악해야 되겠죠. 작은 관용어, 침대에서 부사어, 예쁘게 부사어, 잔다 서술어인데 여러분 자 예쁘게 침대에서 하고 예쁘게 부사어 꼭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아이가 잔다 이것만으로 완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수 성분은 2개입니다. 주어하고 서술어 2개만 꼭 필요합니다. 원래 관용어는 무조건 필요 없고요. 작은 필요 없어요. 자, 작은 괄호쳐놓고 침대에서도 괄호쳐놓고 예쁘게도 괄호쳐놓고 얘들은 말이죠. 필요 없는 성분입니다. 내가 말하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것은 최소 완결성 개념입니다. 니은 그는 주어
친구의 관여가 필요 없어 가르치고 딸을 목적어 원래 필수성분이죠. 며느리로 삼았다. 삼다 앞에 며느리로 이게 필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필수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딸을 며느리로 삼았다. 그래서 필수성분이 4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자리수 개념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자리수 개념을 말할 때 이건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해요. 서술어 앞에 꼭 3개가 필요. 하나, 둘, 셋, 삼다는 세 자리 서술어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 문법 공부할 때. 디귿, 독립어는 필요 없습니다. 영희가 추워. 뜨거운 관용어 필요 없죠. 괄호치고 뜨거운 괄호치고 물을 당연히 필요하죠. 엎질렀구나. 서술어가 되겠죠. 영희가 물을 엎지르다가 되겠죠. 따라서 필수 성분은 3개이죠. 관용어 필요 없죠. 독립어 필요 없죠.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정답이 2번이 되었던 건데요. 아무튼 주성분, 부속성분 개념과 필수부사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서술어 용어 앞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안긴 문장의 유형과 문장 성분인데요. 안긴 문장, 안긴 절을 알아야 되고 문장 성분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보기의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 문제입니다. 기억나는 문장의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절, 부사절,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이런 말들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긴 문장 또는 안긴 절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5개의 절이 있잖아요, 원래. 명사절, 관형절, 서술절, 부사절, 인용절. 명사절은 절 자체, 절은 주어 서술어 구조가 절이죠. 주어가 S, P가 서술어라고 하고 주어 서술어 절 속에 절 끝에 음기, 명사형음이 음기로 되어 있는 걸 명사절이라고 관형사형음이 니은 니을로 안겨 있는 것을 관형절이라고 하죠. 명사절은 여러 조사와 결합해서 명사가 하는 역할을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주어, 서술, 목적어, 무엇 다 할 수 있어요. 관형절은 다 관형어 역할을 합니다. 뒤에 체언을 꾸며줍니다. 서술절은 연속해서 주어가 오는 주어, 서술어, 코끼리는 귀가 크다, 귀가 크다가 서술절 구조이죠. 부사절, 주어, 서술에 없이같이 달리라고 하는 파생부사를 쓰게 되는데요. 없이같이 달리를 서술어 쓰인 절, 점점점 이건 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3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인용절은 인용구조이고 코, 간접인용 코, 직접인용 라고 이런 것들이 5개가 바로 안긴 절의 종류이죠. 보기를 보자면 나는 동생이 산 사탕, 동생이 주어 사다 서술어 절인데 얘가 사탕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관형절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관형절은 원래 2가지가 있거든요.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동격 관형절은 이퀄되는 것이고 이제 관계 관형절은 수식을 받는 성분이 앞에 있는 관형절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얘는 동생이 뭘 사죠? 사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목적어죠. 동생이 사탕을 사다. 얘를 우리는 목적어 생략된 관계 관형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면 얘도 관형절이네. 철수가 산책했던 공원을 산책하도 똑같네. 똑같이 목적어 생략된 관계 관형절. 좀 다른 걸로 예문을 들어서 문제를 내지 말이야. 아무튼 말이죠. 그래서 똑같이 목적어 생략된 관계 관형절. 숙소로 돌아가기, 학교에 가기잖아요. 그렇죠? 따라 어떻습니까? 명사형은 명사절입니다. 2개는 관형절, 2개는 명사절 그렇습니다. 근데 2번 보면 말이죠. 니은이 부사절이라고? 뭔 소리야? 없이 같이 달리가 스스로 쓰인 절 부사절 아니고 관형절이잖아요. 이건 틀리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6번
인용절 변화 양상 파악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인용절의 변화 양상 파악 문제 이거 고난도 1이었습니다. 자, 직접 인용절이 간접 인용절로 전환될 때 달라지는 양상을 차분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기억 니을을 통해서 인용절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선지들을 보니까 말이죠. 명령형 종결어미가 다른 것으로 바뀌었네. 인칭대명사가 지시대명사로 바뀌었네. 상대 높임 표현이 나타나지 않네. 시간 표현이 이렇게 달라졌네. 여러분,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할까요? 명령형 종결어미가 뭔가 알아야 되겠죠.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가 뭔가 알아야 되겠죠. 상대 높임 표현이라는 게 뭔가 알아야 되겠죠. 시간 표현에서 이게 무슨 말이지? 바로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달라진다고? 이게 뭔 소리지? 문법 지식을 소개합니다. 명령형 종결어미는 명령하도록 하는 알아어라, 이제 이게 모음조에 따라 알아어라가 쓰이고 또 거라가 쓰이기도 합니다. 거라. 그래서 거라가 지금 다 예스럽게 표현하는 거라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라 가능합니다. 다 지금 가능하고, 그다음 라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은 라 으라입니다. 직접 인용은 아라 으라 거라이고 간접 인용은 라 또는 으라, 가라 먹으라. 인칭대명사는 사람을 가리키고 지시대명사는 사물과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칭대명사 나, 너, 그분, 누구, 자기 등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는 사물과 장소가 지시대명사입니다. 이것, 무엇, 이것, 그것, 무엇, 장소, 여기저기, 어디, 이게 바로 지시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인칭대명사하고 지시대명사 다릅니다. 인칭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상대 높임, 여러분은 하십시오체, 하오체, 해오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기억을 통해서 명령형 의미가 그랬는데요. 이거 보기 내용을 언급했어야 되는데요. 보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거라라고 직접 인용입니다. 근데 자, 여기 지금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거라가 으라로 바뀌었죠. 거라가 으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라 직접이 으라 간접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써야 합니다. 먹으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접 인용 절에서 인칭대명사가 직접이 지시로 바뀌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뭐가 되어 있냐면 니은에서 나는 승아를 만나고 싶다라고 말했다. 직접 인용절. 간접 인용을 바꿀게요. 자기가 승아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해서 뭐가 달라졌냐면 조사라고가 고로 바뀌었고 나가 자기로 바뀌었죠. 나가 자기로 바뀌었습니다. 나가 자기로, 나 인칭대명사이죠. 자기가 지시대명사예요. 사물과 장소예요. 인칭대명사예요. 자기도 3인칭 제기칭이에요. 인칭대명사예요. 따라서 인칭이 인칭으로 달라진 것이었을 뿐이지 다만 제기칭으로 달라진 거죠. 따라서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이 2번이었습니다. 3번은 상대 높임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먼저 들어갑니다, 갑니다, 비읍니다로 돼 있죠. 들어갑니다, 비읍니다는 하십시오체거든요. 그런데 자, 들어간다로 바뀌었죠. 비읍니다가 니은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대 높임이 실현되었던 것이 실현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시간 표현의 문제인데요. 시간 표현이 어디 나타나고 있냐면 오늘 떠나고 싶어 밑줄, 오늘 떠나고 싶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볼까요? 어제 떠나고 싶다고 밑줄, 어제 떠나고 싶다 밑줄. 이게 뭐냐면 해당 문장을 발화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달라졌다. 앞에 있었던 것은 직접 인용해서 뭐였냐면 어제 말을 하는데 오늘 떠나고 싶어라고 현지형으로 표현했는데요. 이건 간접 인용에서는 어제 말한 그 시점에 맞추어서 어제란 말 그대로 썼습니다. 발화하는 시점이 발화 시점 어제로 쓰세요. 어제를 기준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도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오답률
1위였습니다. 1위 문제였어요. 어려운 것 인정. 그런데 앞서 봤던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이게 의외로 쉬운 건데 이걸 답하지 못하고 많은 학생들이 뭘로 답했을 것 같습니까? 4번으로 답을 했습니다. 왜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왠지 고급져 보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바로 하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많이 답이 갔다는 거죠.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에 대한 기본 개념을 놓친 바람에 이런 불상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오답률 1위였던 문제였습니다. 저도 계속 좀 더 해도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7번 일단 뭐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제 문법 문제가 10문제까지가 문법 문제인데 문법 문제까지 진행하고 상황을 봐서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시 또 재촬영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할까 여건을 좀 보겠습니다. 문법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7번 문제는 말이죠.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을 이해하는 문제였는데요. 포인트는 뭐냐면 의미, 이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그 역할, 또 해석의 적절성 문제가 되겠는데요. 정말 차분하게 보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였습니다. 7번이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탐구의 결과 이런 말이 보입니다. 그래서 개별 보기 문장을 연결지어 가지고 설명하는 건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은 1번 두 문장이 대조나 조건의 의미관계, 대조나 조건의 의미관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예시였을 겁니다. 2번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줄여서 우리는 대이문이라고 하죠. 걔는 문장의 위치를 바꿔도 앞뒤 절의 위치를 바꿔도 기본 의미가 같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줄여서 종이문이라고 하죠. 얘들 위치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밥을 굶고 학원에 왔다. 나는 밥을 굶고 자르죠. 학원에 왔다 뒷절 위치 바꿔볼까요? 학원에 오고 밥을 굶었다 의미가 같습니까? 다르죠. 자, 길이 미끄러워서 걸어갔다. 길이 미끄러워서 자르고 걸어갔다 나는 생각돼 있어. 그럼 바꿔볼까요? 나는 걸어가서 길이 미끄러웠다 같습니까? 다릅니다. 배고프면 빵 먹어. 바꿔볼까요? 배고프면 잘했어요. 빵 먹으면 배고파. 그거 자체로는 말이 되지만 빵 먹으면 배가 좀 고파요. 지금 빵 먹고 왔더니 배고프네. 그렇지만 앞에서 말한 원문장의 의미가 같습니까? 네, 다르잖아요. 그 다음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명사처럼 명사를 꾸미는 그다음 주어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랬는데요. 이어진 문장이 이랬습니다. 동생은 과일을 좋아하지만 야채는 싫어한다. 자, 여기 연결음이 뭐예요? 지만 넣고 위치를 바꿔볼까요? 야채는 싫어하지만 과일은 좋아한다 의미 같음. 대이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대이문. 철수가 오면 다음에 자르겠죠? 그들은 출발할 것이다. 위치 바꿔볼까요? 그들이 출발하면 철수가 올 것이다. 면이라고 하는 가정절에 쓰이는 연결음이니까요. 가정의 종수적 연결음이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철수가 오면 그들은 출발할 것이다. 그들이 출발하면 철수가 올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앞에 것은 철수가 섭섭하지 않지만 뒤에 것은 철수가 매우 섭섭할 거래요. 그들이 출발하면 철수가 올 것이다. 야, 우리 가버려. 철수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았던 거예요. 지금 소외받고 있는 거예요. 철수는 소외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철수에 대한 입장이 완전 다른데요. 그렇죠? 딴 얘기했고요. 어쨌든 말이죠. 의미가 같지 않은 뭐예요? 종이문이죠. 종수적으로 이어진 문장. 언니는 그 아이가 학생임을 알았다. 무슨 절이에요? 미음, 기, 명사절. 책을 읽던 무슨 절이에요? 명사 꾸며주는데요. 관형절. 관형절의 주어가 뭐가 생각돼 있어요? 영수가 주어 역할을 하죠. 영수가 책을 읽던 영수가인데 주어가 같다 보니까 생략한 거예요. 관계관형절 개념이 그거예요. 원래 성분이 같은 걸 반복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영수가 책을 읽던 영수가. 그래서 주어가 이 관형절의 주어하고 전체 주어하고 주어가 같습니다. 앞서 4번 선지가 사실 그게 있었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죠?
주어 같습니다. 자, 같으니까 생략한 주어 생략된 관계 관용절 이런 개념입니다. 어쨌든 일기역에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 지만은 대조, 면은 조건 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맞는 말이고 2번에서 절수가 오면 그들은 출발할 것이다. 그들의 출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2번. 근데 의미가 다른데 뭐라고 같다고 하면 돼 있을 거리요? 그렇죠. 동일한 의미라고 돼 있잖아요. 틀렸다는 거죠. 3번은 명사절이니까 명사처럼 쓰이고요. 명사를 꾸며주니까 관용절 맞는 말입니다. 관용절은 관용어 역할이니까요. 그 다음 주어가 다르지만 이것은 언니는 이 주어이고 아이가가 주어 다릅니다. 그런데 니을은 주어 영수가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관용절의 특성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8번 문제 규정에 맞는 어미사 이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든지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였는데요. 이것도 역시 보기 그 길게 해놓은 보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냥 선지로 이걸 틀린 학생은 없을 거라고 보긴 해요. 싫든 좋든 먹든지 말든지 봤던 가든지 어디 가든지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던지는 과거 회상 던지는 과거 회상이고 든지는 선택이나 상관없음이잖아요. 원래. 그러면 어제 같이 봤던 그러면 과거 회상이니까 던을 쓰는 게 맞고 싫든 좋든 먹든지 말든지 선택이나 상관없음이니까 든지를 써야 되겠죠.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그래서 1, 2, 4번은 다 선택이나 상관없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2번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너무 쉬운 문제였고 고전문법이 이제 두 문제가 있죠. 9번과 10번 문제가 있습니다. 중세국어에서 의문문을 이해하는 문제인데요. 의문문의 유형을 중세국어에서 적용하는 문제인데 현대국어 해석을 병행하면서 봐야 될 문제입니다. 차분하게. 보기를 참고해서 보기의 기억리에 대한 설명 이 문제입니다. 판정의문문, 설명의문문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게 잘 모르겠으면 그것을 보기문을 확인하고 차분히 대응시켜가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자 보기 내용을 제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판정의문문이란 뭐냐면 예 또는 아니요 대답을 요구하는 게 판정의문문이거든요. 너 거기 갈래? 예, 아니요. 이걸 판정의문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체언 플러스 가가 붙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가가 붙습니다. 가라고는 보조사가 가라고는 조사가 붙습니다. 설명 의문문은 설명이 필요해요. 왜요? 의문사에 대한 설명. 의문사가 뭔데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런 의문사를 쓰기 때문에 너 몇 시에 갈 거니? 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몇 시라고 하는 것에 너 지금 어디에 있니? 아니요. 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잖아요. 이들은 고를 쓴다라고 되어 있고요. 판정 의문문은 예, 아니요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 설명 의문문은 의문사,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에 대한 대답이 필요한 거다. 가, 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 2인칭 주어 의문문에는 니은다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하라체의 설명 의문문은 뇨를 쓴다고 이게 바로 보기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자, 고전을 얘가 해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 바보. 그래서 자, 너희가 그래서 판정 의문문인데요. 너희 종가 자 이걸로 볼까요? 네 딸이 너희의 종인가 종 명사 뒤에 인가 대신에 가가 붙었잖아요. 너의 종인가? 네. 아니요. 대답을 요구하니까 판정문은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가 붙었습니다. 맞게 돼 있습니다. 얻는 약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하는요? 의문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할 수 없죠. 설명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끝에 고가 붙었습니다. 무슨 것? 무엇? 고 인가인데요. 고 설명이가 고 예 맞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2인칭 주어 네가 이거 그 현대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봐도 돼요. 네가라고 2인칭 주어 의문문이잖아요. 믿느냐 한데 니은다 난다 원래 난다가 있어 하난다인데 니은다로 붙었으니까 이것도 맞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국어와 연계해서 차분히 보면 됩니다. 그다음 구라제가 이제 어디 있나요? 어디 예 설명 의문문입니다. 어디니까 설명 의문이죠. 어디 설명 의문문인데
있나뇨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뇨를 썼는데요. 근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판정 의무문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문제는 되게 복잡하긴 한 듯하지만 판정 의무문이냐 설명 의무문이냐 이것 자체로서 판단이 되었던 그런 문제긴 했습니다. 고전문법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다 현대국어로 번역문이 나옵니다. 현대국어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겁먹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입니다. 관용격 조사에 관한 이해 문제인데요. 이것도 보기 내용을 차분히 적용하면 됩니다. 중세국어, 즉 고전문법 사항이 5개의 고난도 문제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알겠죠? 왜냐하면 현대국어로 해석된 것을 적용하면 되니까요. 제가 정리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무작물에는 시옷이 붙고 유적물,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에나 의가 붙는데 모음조화에 따라서 양성할에서는 에, 모음조화 때문에 그래요. 음성할에서는 의가 붙게 되는데요. 또 존칭일 때는 무정물에 붙는 시옷이 붙어요. 존칭일 때는.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나라 말싸움이 나라는 말이죠. 무정물이잖아요. 그렇죠? 감정이 없는 사물이에요. 사물이니까 따라서 나라 다음에 시옷 붙죠. 물론 우리는 나라 말싸움이 튕기게 달할 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라 밑에 시옷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나요? 기억하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건 시옷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미안해요. 사람에가 나와 있는데요. 사람. 자, 이걸 적용해 볼게요. 사람. 이게 맨 끝에 있는 걸로 봅니다. 양성이잖아요. 아래가 양성.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애가 붙어요. 의가 붙어요. 앞에 것이 붙어야 되겠죠. 양성이니까 애가 붙는 겁니다. 따라서 이어적기를 하게 되면 사람애가 되는 거죠. 양성 결합하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존이라고는 이제 높임, 존칭의 대상이 왔기 때문에 따라서 세존 다음에 시옷이 오게 되는 거죠. 어때요?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적용할 문제였었고, 언뜻 보면은 되게 무서워 보이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시옷, 사람의 시옷 이렇게 정답이 되었던 3번이 답이었던 것이었어요. 네. 자, 이제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11번부터 이제 고전 시가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고전문학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출제된 것이 시가에서만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 법원직에서 대개 이제 고전 시가 작품도 나오고 고전 소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제 고소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설이 지문을 길게 뽑아가지고 거기서 서사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조금 고전 소설이 좀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고전 시가 작품이 나왔고 또 그것도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작품이 나온 편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작품 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기본서에 수록이 돼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작품들은 아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기본서에 수록된 고전 작품의 이제 효용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출제 비중이 높고 왜냐하면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현대문학보다는 고전문학이 기본서에 수록된 작품을 더 잘 익혀둘 필요가 있다. 고전문학 작품은 이제 대개 이제 수능과 좀 다른 측면이 좀 있는데요. 수능은 상당히 이렇게 방사형으로 확장적으로 작품들을 문제 내는 편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한정된 범주 안에서 공시는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고전의 한정된 범주라고 하면 그러면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작품 중심으로 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에는 역시 그러한 작품을 우선적으로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본서에 있는 작품들을 익숙하게 봐두실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신국어 기본서에 출제되었던 그런 작품인데요. 신국어 페이지는 뭐 323쪽, 326쪽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 참고해서만 보도록 하시는데 전문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여기에는 PPT에는 전문을 게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는 서경별곡이고 나는 정석가이죠. 우리가
고려소교 중에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두 작품을 말하게 되죠. 가시리하고 서경별곡이죠. 가시리하고 서경별곡의 차이까지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죠. 가시리는 상당히 좀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내고 싶지 않은데요. 정말 가겠느냐, 정말로 또 가겠느냐. 그래서 붙잡고 싶지만 서운하게 생각하면 아니올까 두려워서 지금 보내니까 가자마자 돌아오세요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직설적일 뿐만 아니라 운율은 잘 살리고 있긴 하지만 그 다음 일상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서경별곡은 3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제1장 파트 부분에서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그 다음에 이렇게 후렴구가 악기 소리를 흉내는 의성어, 악기 소리의 의성어를 후렴구로 삼습니다. 원래 고려소교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링들이 아무래도 북소리에 근접한 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닭건대 아질과 닭건대 쇼생경 그 여러분 여기서 율격을 파악할 때 율격을 어떻게 자르겠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운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괄호쳐 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 어디를 괄호칠까요? 서경이 아질가 부분을 괄호치면 됩니다. 서경이 아질가를 괄호쳐 놓고 그 다음 파트는 볼까요? 어떻게 음보를 따질까요? 서경이 서울이 말하는 이렇게 잘라주세요. 서경이 다음에 툭 서울이 툭 말하는 이렇습니다. 서경이 서울이 말하는 몇 음보죠? 3음보죠. 3번 걸어갔다가 쉬는 거죠. 3음보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주요 시가 장르에 속하는 고려소교하고 경기체가는 몇 음보? 3음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시가 장르인 시조와 가사는 몇 음보? 4음보. 고려시대 3음보, 조선시대 4음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12번 문제 1번 선지에서 4음보 율격이란 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벌써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건 고려석의 일반의 특성에도 부합되지 않고 또 이 작품들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던 거죠. 자, 다시 볼까요? 닭건대 아질가도 걸어쳐버리고 닭건대 쇼생경 고의 말은 무슨 말 같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서경이 서쪽 서울이란 말이잖아요. 평양성. 닭건대 잘 닦아놓은 것, 중수해 놓은 것, 잘 닦아놓은 것, 소성, 작은 성, 무슨 성이 있죠? 서경에 평양성이 있죠. 평양성이 작은 성이 있는 서울을 괴다가 뭐죠? 사랑하다, 사랑하지만은 이렇게 나갑니다. 사랑하지만은 또 하나 말합니다. 또 하나 내가 해야 될 길쌈일이 있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두 가지를 버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요 작은 성이 있는 내 고향도, 두 번째 내가 해야 할 직분인 길쌈일도. 더 줄여볼까요? 고향도 직업도 모두 버릴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울매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1장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어쨌든 정석가도 잠깐 볼까요? 삭삭기 쉐몰의 별의 나난이라고 하는 건 나난은 괄호쳐 버리시죠. 나난이 원래 중세국어에서 1인칭 대명사의 난 보조사 나는 그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서구에 쓰이는 나난은 다 조흥구입니다. 흥을 돋우는 구절 조흥구, 여음구입니다. 따라서 얘를 다 걸어쳐 버리고요. 나난이 나는이라고 1인칭 대명사 아닙니다. 삭삭기 쉐몰의 별에 자, 잘하셨습니까? 삭삭기 툭, 쉐몰의 툭, 별에 어떻습니까? 몇 음보예요? 3음보입니다. 구운 밤 툭, 닷대를 툭, 심고이다, 심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3음보가 되겠습니다. 그 밤이 툭, 우미도다 툭, 쌍나것이야. 그 밤이 우미도다 쌍나것이야. 여러분
척박한 모래땅에 지금 사각사각 가는 모래땅, 척박한 모래땅에 그냥 밤을 심어도 밤싹이 나기 어렵죠. 그런데 그 밤을 말이죠, 구워서 구운 밤을 심으면 더더욱 싹이 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그래야만 유덕하신 님을 여의와지이다, 유덕한 덕 있는 님을 이별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어야 이별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절대 이별 불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임을 여의겠습니다. 여의다는 것은 이별, 사별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절대 이임과 이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은 사실 제가 누누이 인제 수업에서 강조하지만 정석가는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임과 이별이 불가능하다, 이임과 이별의 불가를 말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 더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작품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의 공통점을 물어본 문제가 11번 문제입니다. 사실 둘 다 똑같이 말이죠, 이별하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경별곡이나 정석가나 이별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별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정답이 되었던 것인데요. 3번이. 다만 1번에서 시적 대상이란 원망의 정서, 원망이 말이죠, 가작품, 다시 말하면 서경별곡에는 3장을 보면 원망의 정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어 2장에 가게 되면 사랑에 대한 맹세도 합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연의 끈은 끊을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근데 3장을 보면 말이죠, 이미 배를 타고 떠나고 있으니까 처음에 누굴 일단 비난합니까? 사공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사공, 네 아내가 럼난디 몰라셔, 네 아내가 바람난 줄을 몰라서 떠나가는 배에 내 님을 태웠느냐라고 비난합니다. 네가 내 님을 태우고 저쪽 언덕으로 다녀오는 사이에 네 아내의 다른 사람과 그렇게 또 사랑을 나눌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두 번째에서 사공이 너무 미워서 그렇게 말을, 두 번째 임도 믿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쪽의 언덕에 닿게 되면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꽃을 꺾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꽃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새로 만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인을 만날 것이다라고 해서 바람둥이님, 믿을 수 없는 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너도 저쪽 분명히 저쪽에 가자마자 바로 새로운 여인을 사귈 거 아닌가라는 속에는 나를 버리고 가는 님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담겨 있어서 가에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나 정석가에는 원망의 정서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병렬 방식을 통해서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영원히 이별할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2번 생활터전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 있다 그랬는데요. 이것도 서경별곡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이었습니까?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잘 닦아놓은 것, 작은 성이 있는 이 서울을 사랑하지만은, 내 고향 사랑하지만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자신의 생활터전인 서경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작품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 4번에서는 불가능한 상황, 이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나 작품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3번이었다고 답을 한 것이었으며 12번으로 와봅니다. 형식적 측면에서라고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율격적 측면이라거나 표현상 특징입니다. 율격이나 표현상 특징에 관한 문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고려서기는 삼음보라고 기억을 해둘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복되는 부분은 괄호쳐 놓고 나머지 부분을 잘라서 호흡마디를 따져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 서경별곡 제2장에 보면 기니딴 그처리까가 있습니다. 끊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일부러 묻는 방식의 의문을 서리적 표현이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그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 음성 상징을 활용한 후렴구라고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따링디리 같은 것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13번에 와보면 말이죠. 그 성격이 가장 다른 하나는이라고 했습니다. 성격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소재들을 언급하고 있죠. 밤, 옷, 소, 구슬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소재는 말이죠. 기능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그 소재에 내포되는 함축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따라 기능이나 함축적 의미, 기능이나 함축적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 작품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 작품이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하기 위해서 여러 소재들을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밤이라거나 옷이 다 헐어야 쇠로 된 풀이 쇠로 된 소가 쇠로 만든 소가 쇠풀을 다 먹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 3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별을 부정하는 그와 같은 의지에 동원한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술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해석해 볼게요. 구술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는 부분을 보세요. 구술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 바위는 장애물을 만나 우리들의 사랑이 바위, 장애물을 만나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시련,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다 한들 끈이야, 인연이야. 우리들의 사랑의 인연이 끊어지겠습니까? 어떤 시련과 고난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의 인연은 끊어질 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구술이라고 하는 것은 4번에 나와 있는 구술은 어떻습니까? 얘는 사랑을 의미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별을 부정하기 위해서 전제하고 있는 소재들 기능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4번으로 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에서는 말이죠. 대동강과 유미가 유사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다른 고전 시가 작품들과 연계해서 물어보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긴 한데요. 대동강은 뭐 어떻습니까? 이별의 공간이죠. 원래 강물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강물의 원형적 상징, 보편적 상징이 뭐죠? 강물? 그렇습니다. 이별, 단절. 이별 속에는 사별이 들어가 있죠. 많은 작품들이 그래서 이성과 저성의 경계로 삼은 바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별, 단절의 의미가 있고 또 강물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쭉쭉쭉쭉 흘러가잖아요. 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시간의 흐름을 말을 좀 바꾸면 어떻습니까? 시간의 흐름, 인생, 역사. 그래서 강물이 인생, 역사로도 쓰입니다. 우리가 강물이 두 가지 큰 상징 의미는 그렇게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 됩니다. 강물은 이별, 단절의 매개물이면서 또는 시간 개념으로서 인생과 역사를 의미하는데 이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대표적인 두 가지 상징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동강은 뭐 그 첫 번째입니다. 이별의 공간이자 단절의 매개물이죠. 뭐 똑같이 4번에서 남포의 님보내니 정치상 선생의 송인이라고 하는 정지상의 송인이라고 하는 한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한시 작품인데 그 송인이라는 작품의 부분이 되겠고 남포의 임보내니 슬픈 을에 부르네라고 했잖아요. 임과 이별의 장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던 것인데요. 청산별곡에서 고려석이 청산별 성산에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화자가 살고 싶은 현실 도피적인 이상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번 수양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성산문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조선 전기 시조 파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작품이긴 합니다. 이 작품은 중의법이 주요 작품, 중의법이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산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육신의 한 사람이죠. 수양대군을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단종을 옹유하고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 백이숙제를 유감스럽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굶주려 죽을 진들 왜 채미도
고사리는 캐먹고 살았느냐. 비록 푸성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 땅에 났더냐라고 하는 작품인데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세요. 나중에 조선 전기 시조 파트에 있으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백이숙제가 은나라 유신으로서 은나라를 무너뜨린 주부왕을 비판하고 그 다음 이제 수양산에 들어가 은거했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백이숙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절의가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앙했거든요. 근데 그 백이숙제에 대해서 그랬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굶주려 죽을지라도 왜 고사리는 캐먹고 살았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비록에 누구 땅이더냐? 주부왕의 땅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비판했던 주부왕의 땅에서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하고 싶었느냐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위법 수양사는 곧 내포적 의미는 뭐예요? 함축적 의미는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이 다스리는 땅에서 어떠한 혜택도 입으며 목숨을 부지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절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2번 작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추강의 밤이 되니 물결이 차구나 월산대군의 시조인데요. 낚시 조선 전기 시조에 들어 있습니다. 고기 아니 문다 추강 가을강이라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탈속적 분위기, 탈속의 자연의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욕심이 없다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무역, 한정, 한가로운 정서, 그 다음에 탈속 그런 공간입니다. 탈속의 공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등광은 이별과 단절의 공간이고 청산별곡은 현실도피적 이상향, 청사는 수양사는 은거지이자 백이숙제의 은거지이자 수양대군의 중위법, 추강, 가을강은 한가, 무역, 탈속의 공간, 남포 바로 이별 단절의 공간으로서 이 정답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 자, 이 고전 작품들이 다 우리 기본서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선지들도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기본서 학습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확인하게 될 겁니다. 현대시로 들어갑니다. 현대문학 부분에서 일단 시작품 2편이 세팅이 되어서 문제는 하나가 나왔습니다. 비교 감상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지영 선생의 2작품을 냈습니다. 결국 이건 이제 정서와 태도, 표현면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의 작가의 작품을 2편을 이렇게 비교하는 방식으로 나온 것이 흥미롭죠. 그렇습니다. 자, 고향이란 작품은 일단 저는 문학지문 플러스 110쪽에서 다룬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향수란 작품은 우리 기본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에서 일단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고향 회고적이고 애상적이고 감각적이다. 애절함, 안타까움 느끼는 탄식적인 어조, 심상,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쓰입니다. 시각, 청각, 미각, 변함없는 자연과 무상한 인생대죠. 여러분, 근데 거기에 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자, 우선 청각 어디에 있습니까? 뻐꾸기, 제철의 울것만, 그 청각적 이미지 있죠. 시각 어디 있나요? 신점꽃이 인정스레 웃고 시각이면서 의인화수법이죠. 의인화수법이죠. 꽃이 웃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미각 어디 있나요? 바로 밑에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미각적 이미지죠. 여러분 맨 끝에 보면은 그리던 하늘이 높으르구나. 높다는 게 긍정적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멀리 있다. 내 마음속에 그리던 고향이 와서 보니까 1930년대 시대 상황 속에서 너무 고향이 달라지고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탄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은 한 걸음 떠도는 구름, 방황하는 마음이 그렇게 나타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사실 몇 음보입니까? 음보 한번 잘라보세요. 몇 음보예요?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로뇨. 몇 음보예요? 숟가락으로 손짓하세요. 손가락으로 예, 3음보죠. 예, 3음보예요. 3음보가락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변함없는 자연, 무상한 인생이 대조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향 산천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은 말이죠. 내가 마음속에 생각했었던 그런 고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주제는 고향 상실이 비애, 인생 무상. 이게 이제 제 문학 플러스에 정리되어 있는 그 같은 상황이긴 하고 그래 정리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마침 그게 출제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고향에서 보면은 이제 요 작품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뭐 시간상 제가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향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보세요. 향토죠. 감각적, 익숙하게 알고 있죠. 왜 감각적 이미지를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공감각적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공감각이 어디 나타나고 있습니까? 공감각, 감각의 전이, 금빛, 게으른 울음, 줄이면 금빛 울음이죠. 울음이 금빛이다라고 해서 청각을 금빛이다 시각과 청각의 시각과 공감각이 나타나 있죠. 또 여러분 옛약이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옛약이 지줄대는 실개천 어떤 표현 기법이에요? 의나수법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나수법이 나타나고 있고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시각적 이미지가 잘 나타나고 있고 촉각적 이미지도 있는데요. 어디 있을까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풀섭 이슬의 함초록 보세요. 풀섭 이슬 함처럼 휘적시던 것. 그래서 내 몸에 말이죠. 내 옷에 이슬이 축축하게 젖어 있다는 그런 촉각적 이미지죠. 또 촉각 어디를 언급할 수 있을까요?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그 따가운 햇살 부분 있잖아요. 촉각적 이미지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각, 또 청각, 또 촉각, 또 공감각. 어때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후렴구가 반복되면서 그 후렴구가 주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5번 문제를 풀자면 모두 과거의 추억을 잃어버린 현실을 씁쓸하게 향수는 씁쓸함은 없습니다. 애틋하다란 말에서도 씁쓸하다는 없어요. 그렇지만 따로 향수는 아닙니다. 고향만 그렇습니다. 2번 고향과의 거리감, 단절감 이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고향만 해당되고 고향 맨 끝에 고향 하늘이 높으로구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리감, 단절감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고향이 아니야. 하지만 향수는 전혀 관련 없는 겁니다. 3번 모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흰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옛약이 지줄되는 실개천 이런 부분에서 의인화수법 3번은 의인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4번 다양한 감각적 심상 앞서 말씀드린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 바쁘게 실전 상황에서 풀다 보니까 이게 정답을 4번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게 오답률, 고난도 문항 3위인데요. 이게 어려운 문제 세 번째였다고 일단은 그렇게 체크는 돼 있습니다. 4번으로 답을 좀 많이 한 편이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좀 많지 않나요? 지금 차분히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 고난도 문제라고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 들긴 하죠. 자, 그 다음 소설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소설가 구보시의 1일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 문제 출제가 되었어요. 서사전개와 표현상 특징 문제, 소설 내용의 구체적 확인. 이거 내용 확인 문제입니다. 소설에서는 항상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이나 서사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 이른바 비문학에서는 내용일치라고 하죠. 그런 문제 스타일이 나오는데 그게 좀 시간을 좀 잡아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시간을 잡아먹죠. 보기정보의 이해와 적용 문제 등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포인트는 서사전개 특징, 차분하게 내용 확인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학지문 플러스 원래 이제 기본서에도 있고요. 구보시 1일이 기본서에도 이 작품이 있고, 하지만 똑같은 지문이 문학지문 플러스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139에서 141쪽까지 전부 다 그것까지 똑같은 지문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수강한 학생들은 같이 똑같이 분석해서 공부한 바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강조했던 것은 공부한 그 특히 문학지문 특강에서 공부했던 그
작품 지문과 문제들 요걸 마지막으로 좀 꼭 좀 읽어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요. 왜냐면 공부하고 나서 사실 이게 기억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보신이 이래서 쭉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배경 지식으로서는 이제 우선 보기부터 읽고 해제를 언급해 보자면 제목처럼 소설가 구보 자기 자신이에요. 사실은 눈에 비친 1930년대 경성 서울의 모습과 여쟁에 따른 내면의식을 그리는 세태소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16번에서는 서사전개 특징을 물어봤는데요. 네, 특정 인물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장소 이동에 따라서 기본서에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디 장소에서 어떤 내용을 그다음 어디 장소에 가서 어떤 내용. 그래서 집을 나가서 하루에 걸쳐서 이제 서울 중심 시내를 나가 가지고 이렇게 어디 가고 거기서 느낀 것들 이런 것들을 쭉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정답은 2번이 되는 건데요. 특정 인물 구보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뭐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번 서술 내용의 구체적 확인 맞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문제에서 하나씩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사 내용 속에서 따져가 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씩 따져가 보면 노파, 뭐 또 중년의 시골실 신사, 그리고 30여 세 노동자, 또 4번 양복 입은 사나이 파트 부분을 가서 차분하게 확인하면 그대로 답은 나오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다음 18번 문제에서 이동 경로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인물의 행위나 심리를 확인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자,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상당히 좀 섬세한 확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섬세한 확인이 필요했는데요. 1번 화신상회에서 9번은 행복해 보이는 가족을 바라보며 부러움을 느끼다가 그들 업신여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좀 볼까 합니다. 화신상회에서 자, 이제 처음 부분이 되겠는데요. 처음에 9번은 화신상이 앞으로 간다. 젊은 대에 너댓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흘낏 구보를 본 그들 내외는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구보 생각이에요.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하려 주려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그들을 업신여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것까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축복을 했어요. 부러움을 느끼다가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부러움을 느끼다가 있나요? 없나요? 그들이 구보에게 우리는 이런데 이런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 이런 곳에 와서 점심도 먹고 이런 사람들이에요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눈빛을 보내는 것 같다고 느꼈을 뿐이지 구보 자신이 그들의 부러움을 느끼고 있나요? 부러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부러움을 느끼다가 이 부분이 초점인데 제가 이제 바쁘게 해설을 다룰 때에는 해설을 지금 뒷부분에 초점을 맞춰 다루는데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부러움을 느끼다가 부분을 가세표해 주기 바랍니다. 부러움을 느끼다가 가세표해 주길 바랍니다. 업신여기려 한다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축복해 주었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 단 것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수정하겠는데 올라가 있는 것은 밑에다 초점을 잘못 잡았습니다. 부러움을 느끼다가 부분, 부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라 아시겠죠? 그렇게 정정을 합니다. 부러움을 느끼다가 문제가 있어서 정답을 1번으로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비문학 독해에 대해서 좀 언급합니다. 전개 방식, 서술상 특징 가장 일반적으로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보이해 당연히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렇죠. 정보 확인 문제하고 즉 내용일치라는 거죠. 약간 추리적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하고 서술 방식 문제 이건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연습들은 꼭 우리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기 정보와 비교 이해 이렇게 이제
비문학 지문 2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 지문이 그렇습니다.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가 한번 보세요.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적절치 않은 것은이기 때문에 3개는 맞고 하나만 틀리다. 여기에 초점을 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3개는 맞는 거 하나만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는 거죠. 의문문 활용해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도입 부분에서 그렇죠. 주의환기 파트, 주의환기 도입 부분에서 일단락에서 확인됩니다. 무엇이 학교를 이토록 팽창하게 만들었을까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됩니다. 이번 특정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특정 현상은 학교 팽창의 원인입니다. 학교 팽창의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병렬적으로 그렇습니다. 학습 욕구 차원, 경제적 차원, 정치적 차원, 사회적 차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말이 됩니다. 3번 대략적인 수치 자료 이번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이 대략 수치 자료 있나요?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확인됩니다. 약이란 말 쓰고 있기 때문에 약이라는 관형사를 쓰고 있어서 대략적이냐는 말이 맞습니다. 4번 특징에서 역사적 의 학교 팽창의 역사적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현대사회 방향 없습니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었다. 이렇게 정답이 3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4번이었죠. 4번 문제 4번이 답이었고 20번에서 학교 팽창의 원인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사회 무슨 차원, 즉 학습 욕구 차원, 경제적 차원, 정치적 차원, 사회적 차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항목별로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정보 확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4번을 보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차원 내용인데 이게 사회적 차원 개념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틀렸다 이렇게 확인하는 문제 정도였고요. 그 다음 21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어떻게 풀 것인지. 막스 베버와 보기에 A, B의 견해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막스 베버의 견해로 선제당한 것들을 먼저 확인해 봅니다. 재수 좋으면 막스 베버의 견해에 부합하는가 여부만으로도 정답이 나오는 수가 있고 또는 2개, 3개 이렇게 속어법을 활용하면 훨씬 더 땡 잡을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적에 1번 막스 베버는 고학력을 취득한 사람이 저학력을 취득한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다. 이건 막스 베버의 견해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 1번 가세표. 2번 막스 베버는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막스 베버의 견해와 다릅니다. 가세표. 3번 막스 베버는 모두 학력을 통해 높은 계층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막스 베버는 모두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명문가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막스 베버의 견해만 가지고 정답이 3번이 되었던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사실. 따라서 우리가 속어법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운 좋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0에서 25번까지 비문학 독해 2번째 문제인데요. 논지전개 방식, 문맥상 생략 어휘 추리. 이 문맥상 생략 어휘 추리 이게 또 고난도 문제 5위를 차지했던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비문학계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평가가 되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외로 비문학 부분이 고난도 문제가 좀 적은 편입니다. 학생들이 해마다. 왜냐하면 수능보다 쉽게 나오다 보니까 또 내용 일치 문제가 좀 많은 편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의 애로사항은 좀 있지만 그리고 대개 오답률이 좀 높지는 않는 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 때는 어려웠는데 결과적으로는 괜찮았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법원직 학생들이 비문학 점수를 획득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간간히 좀 고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맥상 생략어 유출을 저는 이제 요걸 중심으로 언급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자, 그 위에 사전적 의미 이걸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해결의 단서를 찾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자, 집중력을 바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항상 그렇습니다. 시험 볼 때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일단 22번에는 논지전개 방식을 물어봤는데요. 구체적 예를 상세하게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2번째 단락에 첫 번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업 전략의
구체적인 예로 기업 다각화 전략을 들 수 있다. 기업 다각화 전략은 하면서 상술이 시작되고 있죠. 따라서 예시와 상술 매우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3번으로 답을 했던 것입니다. 24번에서 정보 확인과 추리로 적절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추리가 좀 포함된 개념은 조금 어려움은 있긴 합니다. 내용을 소화해야 되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있는 그대로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와 같은 용어들 신규 기업, 새로운 인력 채용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확인될 수 있느냐 부분이 되겠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면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사문단 끝에 보면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서 교육시키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사문단 끝에 보면. 다각화된 기업이 신규 기업에 비해 우월하다고 했다 했거든요. 그 얘기는 본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라서 이건 맞는 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4번에서 선지 1번 같은 경우에는 비효율적이란 말이 틀렸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끝에 없다 란 말이 틀렸고 4번 같은 경우는 관련이란 말이 틀렸습니다. 비관련인데 관련이라고 돼 있어서 이걸 거꾸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 거꾸로 말하고 있어서 1번, 2번, 4번은 틀린 그런 문제 방식이었습니다. 25번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 의미를 물어보는 거죠. 이건 사실 어휘력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자 어휘력, 구성, 기여, 창출, 우월 사전에 있는 그대로의 1차적 해석이죠.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하다. 이건 뭐 창업인데 창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창출하고 틀렸다 해서 답이 3번이었던 건데요. 창출은 뭐 이렇죠.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해내거나 만들어내는 거 이 정도죠. 근데 사업 따위를 해가지고 너무 국한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의심을 가졌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난도가 좀 높았다고 학생들이 생각했던 23번 문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맥을 고려해서 A, B 부분에 들어갈 단어라고 했는데요. 그 단락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괄호 쳐놓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를 보면 이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대조적 상황을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볼까요? 사업 다각화를 함으로써 기업은 사업 부문들의 경기 순환에서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일단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 기업의 주력 사업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력 사업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기 순환 과정 속에서 위험이 생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력 사업 위험 자 줄이는 것이 다각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거가 대조적인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분야를 다각화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자, 주력 사업과 반대 개념으로 봅시다. 주력 이걸 관련, 주력과 관련이 연결되어 있어요. 주력 관련 사업 반대는 뭐예요? 비관련. 거기 이제 선지들 보면 선지 중에서 자 이렇게 똑같이 써보세요. 주력 괄호 열고 관련 괄호 닫고 주력 관련 사업 대조 비관련 사업 위험을 줄인다고 했잖아요. 위험성 반대는 뭐예요? 안정성. 줄인다고 했잖아요. 줄인 게 반대는 뭐예요? 확보가 되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 주력 사업의 위험성을 줄인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함으로써? 비관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 이렇게 대조적 개념을 통해서 정리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던 건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확보까지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확보까지는 잘 확보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것을 3번 관련으로 답을 한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주력 사업의 위험성을 줄이려면 주력 사업이 아닌 쪽, 관련성이 적은 쪽, 관련성이 적은 쪽이 비관련 사업.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래서 역으로 반대로 생각해서 정리해야 할
그런 문제였다고 봅니다. 이게 고난도 문제 5위였습니다. 고난도 문제가 자, 문법 세 문제에다가 문학 한 문제에다가 비문학 한 문제 뭐 이랬습니다. 해마다 보면은 문법이 고난도 문제에서 그 정도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곧 문법에서 사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애초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법원적인 과목 수가 많다 보니까 문법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법을 열심히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좀 아무래도 문법 좀 하다가 그다음 좀 기억해 두었다가 계속 그걸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반복적인 학습을 하기 싫어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됩니다. 저는 계속 견인해 나가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문법하고 고전 늘 제가 강조하자면 문법과 고전 부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문법 고전은 다 정답을 획득해내야 됩니다. 현대 문법을 온전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이번 시험에도 그랬지만 고전 문법 사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접근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들 뿐이지 기본 문법은 그 범주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소화해 두고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 효용성도 역시 고전하고 문법 부분이 높습니다. 문학은 이제 범주가 좀 넓고 이번에 뭐 제가 가르친 게 나와서 다행스럽긴 하지만 상당히 넓고 그다음 비문학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건 방법론이 더 좀 중요하죠. 그래서 문학에서는 어떻게 일반적인 함축적 의미가 이루어지는지 제가 자연 소재의 상징성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물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자 했던 것처럼 구름은 어떻다 또는 뭐 새는 어떻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선 그런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잘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험 보신 분들은 고생하셨고 앞으로 내년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국어에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열심히 함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